대학교 시절 친구와 함께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금요일 오후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도로가 꽤 막혔다. 밤 11시쯤 피로감이 몰려와서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기로 했다. 휴게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한적했다. 주차장에 차 몇 대만 있었고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은 상태였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스멀스멀 다가왔다. 조명이 깜빡거리고 화장실 안은 싸늘했다. 나는 그러나 단순히 오래된 시설 때문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볼일을 보고 나오는데 한쪽 구석에 웬 여자가 서 있었다. 그는 긴 머리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은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냥 빨리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나왔다. 다음으로는 편의점에 들렀다. 뭔가 간단히 먹을 것을 사고 싶었는데 편의점 점원은 어딘가 살짝 불안해 보였다. 우리는 라면과 음료수를 계산대에 올렸다. 그때 점원이 굳은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곳에는 이상한 소문이 많아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웃어넘기며 밖으로 나왔다. 차에 돌아왔을 때 친구는 피곤하다며 조수석에서 깜박 잠들었다. 나 역시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 불길한 생각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흘렀을까 갑자기 창밖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긁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다.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냥 나뭇가지가 차에 닿은 것일 거라 생각하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그때 조수석 창문에 불쑥 얼굴이 나타났다.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이번에는 그가 얼굴을 들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의 눈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너무 놀라 소리치며 친구를 깨웠다. 그런데 친구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나는 그저 잘못 본 걸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우리는 재빨리 차를 출발시켜 그곳을 떠났다. 그때부터 우리는 여행 내내 불길한 기운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상한 일도 계속 일어났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작동을 멈춘다거나 라디오에서 알 수 없는 잡음이 들리는 등 작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다시 그 휴게소를 지나쳤다. 밤이었지만 왠지 그곳에 다시 가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휴게소에 들러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어떤 기묘한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다시 그 화장실을 향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벽에 오래된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다. 여기서 더 이상 나를 찾지 마세요. 그 밑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우린 소름이 끼쳤다. 사진 속 그 여자는 우리가 만난 바로 그 여자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차에 올라타고 다시는 그 휴게소를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는 그 휴게소에 대한 소문을 찾아봤고 그곳이 과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그 여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영혼이라고 말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 후로 우리는 긴 여행을 떠날 때마다 늘 그 휴게소의 일을 떠올리곤 했다. 어디에선가 아직도 그 여자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채로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여름방학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오래전 화재로 인해 버려진 집이라고 했고 일각에서는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도 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모험심에 불타올라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우리는 손전등과 휴대폰만을 들고 폐가로 향했습니다. 아스팔트 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드니 곧 음산한 분위기의 폐가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달빛에 어렴풋이 드러나는 그 집은 먼지와 덩굴로 덮인 채 을씨년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벽은 검게 그을린 채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곳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밀어내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괜찮다고 서로를 다독이며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집 안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바닥에는 잡초가 나있고 낡은 가구 조각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죠. 괜시리 더러운 먼지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1층의 구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부엌, 작은 안방. 그러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반쯤 무너져 있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 복도 끝에서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다들 그곳이 호기심의 중심점이 된 듯 자연히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이 나타났고 방 한가운데는 낡은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방 안은 우리가 보고 온 다른 곳들과 달리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 사용하던 것처럼 보였죠. 우리는 그 안에서 조금 머뭇거리다 호기심에 못 이겨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방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습니다. 순간 모두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우리는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기운을 느낀 우리는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벽면에 붙어있는 낡은 신문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신문에는 20년 전 이 집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군가 연필로 쓴 메모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직 이곳에 있다. 라는 소름 끼치는 문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과 함께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그 순간 의자에 앉아있는 무언가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고 희미한 실루엣이었지만 분명 누군가였습니다.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그 형체는 서서히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 형체에 불타오르는 눈동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방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마침내 문이 열리면서 다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와 집 밖으로 나오는 동안 뒤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혀 우리는 끝도 없이 달렸습니다. 폐가를 벗어날 때까지 그 끔찍한 기운은 우리 뒤를 따랐고 마침내 대로변에 다다랐을 때야 우리는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그곳에서 미스테리한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그날의 공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가끔씩 그 사건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지곤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다른 이들이 그 험한 모험을 시도하게 만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이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 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은 가을의 끝자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기 시작하던 11월의 어느 날이었다. 나는 작은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집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퇴근 후 피곤을 풀어낼 수 있는 나만의 안락한 보금자리였다. 그날 밤은 유난히 쌀쌀했고 나는 뜨거운 샤워를 마친 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고 가끔씩 지나가는 차량들이 내는 소리 외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서울의 새벽이었다. 잠이 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이상한 소리로 잠에서 깼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겠거니 싶었지만 그것은 분명 뭔가 미묘하게 다른 소리였다. 마치 누군가 집 안에서 걸어다니는 듯한 발걸음 소리.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고 심장이 요동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혹시 내가 문을 열어둔 걸까? 머릿속에서 수많은 상상이 교차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집안을 살펴보았다. 불을 켜고 정면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거실 너머 주방 쪽에서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다시 침대 쪽으로 몸을 숨겼다. 잘못 본 걸 거야 라며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의심은 채 가시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가슴이 조금 진정되었을 때 다시 조용히 머리를 들이밀고 거실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분명히 발자국 소리가 가까이서 들렸고 미세하게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났다. 침대 옆에 있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조명을 켜서 밝힌 순간 나는 놀라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말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의 옷차림은 날고해졌으며 뺨에는 마치 나무 껍질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눈은 초점이 없는 흐릿한 회색빛이었고 하얀 김이 숭덩숭덩 입에서 나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아무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서 있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더니 희미하게 말소리가 들렸다. 여기가 어디죠?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다. 너무 놀라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나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이내 그는 한숨을 쉬는 듯 고개를 푹 떨군 후 느린 발걸음으로 출입구 쪽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그가 출입문을 통과하자마자 그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일은 내가 경험한 가장 기이한 사건으로 남아있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조금만 작은 소리에도 흠칫 놀라곤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용기를 내어 그 지하층의 역사를 조사했다. 그곳은 한때 오래된 아파트가 있던 장소로 수십 년 전 큰 화재가 있었던 곳이었다. 그 사건 이후로 몇 번 꺼림칙한 일이 있었다는 주민들의 소문이 이어져 왔다. 그 후로 나는 그 원룸을 떠나 이사를 갔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비록 지금은 새로운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씩 그날의 악몽이 떠올라 마음이 착잡해지곤 한다.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대체 왜 그날 나에게 나타난 것일까? 이러한 의구심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채로 내 기억 속 깊이 남아있다.